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펀드멘탈 팀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The Deep Bootstrap Framework: Good Online Learners are Good Offline Generalizers 이라는 논문이고요. 2021년 ICLR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는데 펀드멘탈 팀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논문에서 실험 환경으로 채택한 온라인 러닝 환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 러닝을 이용한 제너럴라이제이션 해석 프레임워크인 Deep Bootstrap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논문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러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으로 입력 데이터의 스트림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여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없고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치러닝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오른쪽 그림처럼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한 개씩 또는 미니 배치라 부르는 작은 묶음 단위로 주입해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온라인 러닝이라고 합니다. 배치 러닝은 오프라인에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필드에 가져가서 현장 데이터에 적용을 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대로 입력이 되고요. 모델을 학습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오프라인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모델 학습은 오프라인 러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러닝은 오프라인 러닝하고는 다르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한 개씩 또는 작은 묶음 단위로 주입해서 시스템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온라인 러닝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도착하는 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는 학습할 때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린다는 점이 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 번 에포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 러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러닝이 적용 가능한 예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주식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량의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이를 학습할 때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 러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참고로 뒤의 모든 발표 자료에서 온라인 러닝과 관련된 문장 및 단어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오프라인 러닝과 관련된 문장 및 단어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러닝이 무엇인지 알려드렸고, 이번 챕터에서는 이 논문에서 온라인 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을 가지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인 딥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논문은 어떠한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해석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딥 부트스트랩을 제시하는 논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문장은 이 논문의 제목인데요. 볼드 글씨체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이름이고요. 아래 문장은 저자가 말하는 코어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온라인 러닝을 잘하면 오프라인 러닝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저자가 어떻게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부스트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기존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해석해 왔던 클래식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숙히 알고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인 모델 FT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플러스 마이너스 트레인 에러의 값을 대입해서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란 모델 FT가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 가지는 에러와 테스트 셋의 에러 빼기 트레인 셋에 대한 에러의 차이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클래식한 프레임워크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설명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논문들은 첫 번째로 트레인 에러를 낮추고 두 번째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낮춤으로써 성능을 올리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제가 이 스터디에서 제일 처음 발표했던 논문이 Sharpness Aware Minimization은 왼쪽의 테스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D에 대한 로스를 부등호 오른쪽 식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 그리고 어떠한 값의 합에 의해 바운딩 되는 것을 이용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높인 논문이고요. 또 2018년 ICML에 어셉된 Stronger Generalization Bounds for Deepness via a Compression Approach 이런 논문도 아래 칩과 같이 트레인 셋, 테스트 셋에 대한 로스 값을 가지고 이러한 성능을 해석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하는 딥 부스트랩 논문에서는 이런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설명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대의 방법들은 트레인 에러가 거의 0에 근접시키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클래식한 프레임워크는 두 번째 식과 같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테스트 에러 그 자체가 되는 아무 의미 없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테스트 에러와 트레인 에러의 차이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이해하기 위한 대부분의 기술 및 해석들은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최신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식들로는 유니폼 컨버전스, VC 디멘션, 레귤러라이제이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진짜로 그러한 갭, 성능 갭을 설명하는데 충분한지 알아본 몇몇 논문들이 있습니다. 2020년 ICLR 논문인 Fantastic Generalization Measures and Where to Find Them 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한 지금까지 나온 이러한 몇몇 방법들이 실제로 성능을 높였는지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상황에서 성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요. 보시면 빨간 박스 안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낮추는데 왼쪽의 메소드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의미겠죠. 근데 보시면은 VC 디멘전을 통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추정해서 그 성능을 높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코렐레이션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놈하고 마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도 오히려 몇몇 방법은 마이너스 코렐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샤프니스를 베이스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샤프니스 어웨어 미니마이제이션 같이 로스의 샤프니스를 베이스로 해서 성능을 평가한 방법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방법들이 높은 값의 코렐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해석하기, 높이기 좋은 방법론들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의 방법들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도 있는 상태에서 저자는 과거에 있었던 클래식한 프레임워크 대신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어떤 모델 FT의 테스트 에러는 다음과 같이 FTIID라는 모델의 테스트 에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FT는 T번의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인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FTIID는 FT하고 같이 T번의 옵티마이제이션 스텝인 네트워크지만 매 스텝마다 새로운 샘플들로 학습시킨 모델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 러닝으로 학습시킨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해석하려 했던 프레임워크하고는 다르게 원래는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성능을 해석하려고 했던 클래시컬한 프레임워크와는 다르게 딥 부스트랩의 경우에는 온라인 러닝을 했을 때 옵티마이즈가 어떻게 되는지인 첫 번째 항과 데이터가 유한계가 있는 오프라인 러닝을 했을 때 그리고 데이터가 무한계로 있는 온라인 러닝을 했을 때 모델의 성능 차이인 이 두 번째 항 부스트랩 에러로 이제 설명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까지 딥 부스트랩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자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Good online learners are good offline generalizers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보여드리는 그림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종류의 모델에 대해서 온라인 러닝 및 오프라인 러닝을 진행했을 때 각 아이터레이션에서 모델의 테스트 에러를 플로팅한 결과입니다. 이때 아이디얼 월드란 온라인 러닝의 실험 환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리얼 월드란 오프라인 러닝의 실험 환경을 의미하고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온라인 러닝과 오프라인 러닝의 각 아이터레이션에서 이 테스트 에러를 측정해 보니까 거의 서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딥 부스트랩 프레임워크에서 이 두 번째 항은 거의 0에 근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뀌고 이 식을 설명하면 온라인 러닝으로 학습시킨 모델 FTIID의 테스트 에러가 낮으면 그에 비례해서 오프라인 러닝으로 학습시킨 모델 FT의 테스트 에러도 낮다는 것입니다. 즉, good online learners are good offline generalizers라는 거죠.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선만 봤을 때 온라인 러닝 세팅에서 모델이 옵티마이제이션을 빨리 하는 모델 종류일수록 실선인 오프라인 러닝 세팅에서도 제너럴라이즈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물음과 같이 왜 레지넷 18이 MLP보다 더 제너럴라이즈를 잘하지? 라고 묻는다면 어, 이러한 딥 부스트랩 프레임워크에서는 레지넷이 온라인 러닝 세팅에서 더 빨리 옵티마이즈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자의 주요 주장이었고요. 지금 식을 보시면 테스트 에러가 아니라 테스트 소프트 에러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조금 하고 실험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소프트 에러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험적으로 부스트랩 갭은 소프트 에러를 했을 때, 뭐 하드 에러를 했을 때보다 더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인 두 번째 이유로는 소프트 에러를 사용해야 이론적으로 데이터의 크기나 모델의 크기가 무한대로 스케일링이 되어도 소프트 에러를 사용하면 그 부스트랩 갭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소프트 에러를 썼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점선과 실선이 있는 그래프. 네, 이 그래프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쨌건 온라인 러닝이랑 오프라인 러닝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정확성 테스트 에러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실험 세팅이 다르다고 이제 발표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다르죠? 학습 세팅 방법이. 네네네. 그럼 저기서 이제 SGD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예를 들면은 데이터셋이 어떻게 되나요? 이 데이터는 실험은. 사이퍼 10입니다. 사이퍼 10이면은 이제 5만 개의 트레이닝 셋이 있는데 네, 배치 사이즈가 128이라고 치면은 네, 대충 배치 사이즈가 100이다 치면은 이제 한 해 폭당 500번씩 돌 거잖아요. 네. 128로 돌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지금 딱 끝마친 게 약간 39,000 아이터레이션이거든요. 그게 이제 배치 사이즈 128로 했을 때 딱 100회 폭이에요. 그래서 100회 아, 폭까지 돌렸을 때 결과입니다. 그리고 100, 예. 네, 그리고 세팅을 다르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사이퍼 10하고 사이퍼 5 밀리언, 이렇게 두 가지로 했거든요. 5 밀리언은 이제 온라인 러닝으로 했을 때 쓴 거고, 이제 리얼 월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퍼 1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 똑같습니다. 돌린 코드도 똑같고요. 그러면은 약간 사이퍼10을 온라인 러닝으로 한 결과가 아닌가요? 이 그래프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사이퍼 5M이 사이퍼 10을 베이스로 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생산시킨 데이터 셋입니다. 근데, 근데 그러면은 데이터 셋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같은 그래프에 그려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사이퍼 10하고 사이퍼 5 밀리언하고 이제 클래스가 같거든요. 근데 대신 사이퍼 10으로부터 좀 제너레이티브한 모델로 생산시키는 그런 모델인데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해도 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이퍼 5 밀리언으로 와이드 레지넷을 학습시켰더니 사이퍼 10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91.2%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데이터 간의 디스트리뷰션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뭐 똑같이 실험을 해놓고 비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퍼 10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프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저희가 아는 미니 배치에서 에폭으로 계속 돌린 거고, 네네.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퍼 10 5 밀리언에서 네. 이제 한 에폭 어떻게 보면 한 에폭 내에서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네, 그렇죠. 학습시켰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에러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러닝을 학습을 잘 하면은 오프라인 러닝도 오프라인 러닝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도 좋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 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쨌건 이제 온라인 러닝이 잘 되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걔가 조금 더 오프라인 러닝도 잘 하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정된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러닝이 훨씬 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그렇죠. 있나?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베디드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데이터셋을 쌓아놓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에 칩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 이러면 온라인 러닝을 해야 되고, 서버에서 돌아가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오프라인 러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상황에 음,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전부 사이퍼 그 데이터셋이고, 근데 사이퍼 10에서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생각보다 성능이 또 안 나오네요. 저도 그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레지던트 18보다 안 나오긴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너럴라이저 성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온라인 러닝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카타스트로픽 폴 같은 문제 같은 게 발생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제너럴라이저 성능이 좋다는 거는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 캐타스트로픽이라는 부분이 약간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성능이 똑 떨어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데이터셋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새롭게 다시 학습하면 할수록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온라인 러닝이나 이런 데서 좀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제너럴라이저가 좀 보완을 해주는 부분이 있을지, 제너럴라이저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저도 이 논문에서 온라인 러닝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배웠던 걸 잊어버린다든가 약간 그런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러한 온라인 러닝들의 특성들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환경 세팅에서 오프라인 러닝과의 차이는 이렇다 하고 이제 계속 쭉쭉쭉 나가는 논문이라서 그거에 그러면은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이 비슷하면 제너럴라이저 성능이 높다라고 이렇게 그냥 저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챕터에서는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실험은 사이퍼 10과 사이퍼 5 밀리언 데이터셋으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사이퍼 10은 아시듯이 5만 개의 트레인 셋과 1만 개의 테스트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퍼 5 밀리언은 이 논문에서 만든 데이터셋인데요. 2020년 립스에서 업셋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제네레티브 모델을 사용해서 사이퍼 10스러운 데이터 600만 개를 생성한 500만 개를 생성한 데이터셋입니다. 이때 생성된 데이터들의 레이블은 사이퍼 10 데이터에 대해서 98.5%의 정확도를 가지는 빅 트랜스퍼 모델을 이용해서 레이블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이드 레슨의 28-10에서 이걸 학습을 시켰을 때 사이퍼 10 테스트셋에 대해서 91.2%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실험은 온라인 러닝과 오프라인 러닝은 정확하게 동일한 코드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또한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진행되는데요. 배치 사이즈는 128이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랜덤 크롭 그리고 랜덤 호라이즌털 플립이 사용되었습니다. 학습은 오프라인 러닝에서의 모델이 트레인 에러가 1% 이하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수렴했다라고 여겨졌을 때까지 학습이 진행되고요. 사용한 모델 종류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레즈넷, VGG와 같이 전형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이거나 다치에서 다양한 위스와 뎁스를 가지는 랜덤한 500개 종류의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저자는 딥 부스트랩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해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셀렉션입니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에 비해 오버 파라미터화 되었는가 혹은 언더 파라미터화 되었는가. 만약에 네트워크의 용량에 비해서 데이터 수가 너무 많으면 언더 파라미터화 혹은 언더피팅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네트워크의 용량이 데이터보다 충분히 커서 모두 학습 가능하다면 오버 파라미터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놀라운 점은 오버 파라미터와 언더 파라미터화된 두 상황 모두에서 동일한 모델 아키텍처가 사용될 수 있고 또 잘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가 오버 파라미터화된 상황에서는 각 모델 종류에 따라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델 종류냐 그 종류에 따라서 모델을
고릅니다. 이제 반면에 언더 파라미터화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던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옵티마이즈를 하느냐를 보고 모델을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하는 방향성이 다른데 레지넷 101 같은 경우에는 두 상황 모두에서 동작을 제일 잘한다는 것은 기존의 클래식한 프레임워크로는 설명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딥 프레임워크는 이제 앞에서 말한 레지넷 101 외에 두 종류에 대해서 이제 잘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잠깐 그림을 보면 점선이 온라인 러닝 환경을 데이터가 모델보다 엄청나게 많은 언더 파라미터화된 상황으로 보고 실선의 오프라인 러닝 환경을 데이터가 좀 적은 오버 파라미터화된 상황으로 봤을 때 테스트 소프트웨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언더 파라미터화된 상황에서 옵티마이즈를 잘한다는 것은 오버 파라미터화된 상황에서 제너럴라이즈를 잘한다는 것인데 이는 레지넷 101이 10억 개의 인스타그램 데이터셋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빠르고 잘 하기 때문에 사이파 10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제너럴라이즈를 잘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언더, 오버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레지넷 101이 두 상황에서 모두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 부트스트랩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실험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테스트 소프트 에러를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러닝의 옵티마이제이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부트스트랩 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오프라인 러닝의 스토핑 타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스토핑 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트레인 에러가 1%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까지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멈추는 시간을 스토핑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은 사이퍼 5 밀리언이 테스트 소프트 에러를 플러팅한 그림입니다. 이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통상 사이퍼 10을 학습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랜덤 크롭하고 랜덤 호라이즌트 플립입니다. 그림의 실선을 보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초록색 선과 붉은색 선이 줄어드는 양상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러한 온라인 러닝의 옵티마이제이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붉은색 선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록색 선에 비해서 빨리 끝나는데요. 이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없을 때 오프라인 러닝의 트레인 에러가 이미 1%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초록색 선처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되면 테스트 소프트 에러가 충분히 수렴하도록 오프라인 러닝의 트레인 에러 감소를 좀 막아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모델 아키텍처가 바뀌어서 랜덤 호라이젠털 플립이나 랜덤 크롭이 나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다음 그림은 레즈넷뿐만이 아니고 알렉스넷이나 MLP 등 다른 모델 구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일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의 테스트 소프트 에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면 MLP나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이 점선이 실선보다 더 높은 에러 값에 위치하면서 좋지 않은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각 모델 구조 및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게 이 모델 구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좋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면 온라인 러닝의 옵티마이제이션 성능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오프라인 러닝에서 트레인 에러가 수렴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세 번째 요소인 샘플 사이즈를 딥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로 해석해 봤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오프라인 러닝을 하는 리얼 월드에서 트레인셋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러닝을 한 아이디얼 월드에서는 트레인셋은 그대로 두고 실험해서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때 저자는 n이 증가함에 따라서 두 가지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핑 타임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부트스트랩 에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부트스트랩 에러도
줄었긴 줄었는데 트레인 셋의 크기 n을 늘린 것의 주요 효과는 첫 번째 효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트레인 에러가 1% 미만이 될 때까지 시간을 늘렸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점선이 온라인 러닝을 한 아이디얼 월드는 약 4만 아이터레이션까지 테스트 소프트 에러가 플로팅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선들을 보면 n이 1000, 2000, 5000, 10,000, 25,000 그리고 5만일 때 각 실험에서 트레인 에러가 1%가 되는 순간까지 테스트 에러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커지면서 트레인 에러가 1%가 되는 스타핑 타임이 길어지고 그와 동시에 최종 테스트 에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리얼 월드에서의 테스트 에러 커브는 각 실험이 멈출 때까지 이 아이디얼 월드의 커브와 비슷하게 줄어듭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병현입니다. 그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실험 맨 앞에 나와 있었던 1%라는 숫자의 의미를 혹시 다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거에 따라서 그냥 뭐 데이터셋이나 지표에 따라서 사실 1%라는 숫자가 그렇게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이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라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통 트레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잘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퍼 10을 아담으로 학습시켰을 때는 거의 99.99까지 트레인 정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했다라는 그 기준으로 그냥 1%를 정한 것 같습니다. 저자가. 그러면 이게 다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다른 태스크에서는 실험을 안 한 거겠죠? 네, 다른 태스크에서는 네. 실험을 따로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컨클루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오프라인 러닝을 한 리얼 월드와 온라인 러닝을 한 아이디어 월드에서 테스트 퍼포먼스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러닝과 제너럴라이제이션 사이 새로운 연결점을 찾았는데 바로 온라인 러닝에서 빨리 옵티마이즈 할수록 오프라인에서 더 잘 제너럴라이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모델 종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샘플 사이즈가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했는데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태스크에서는 이 부트스트랩 갭이 커서 딥 부트스트랩이라는 프레임워크가 그 태스크를 해석하는 데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쓰이는 현실적인 딥러닝 세팅에서는 부트스트랩 갭이 대체적으로 작게 나오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